일단 회생만 들어가면 숨통이 트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단점을 잘 알고 시작하는 분들이 결국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뼈 때리는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천찬희입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개인회생을 검색해보면 빚이 최대 90%까지 줄어든다, 빚 독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새 출발이 가능하다, 이런 글들이나 영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 보고 개인회생을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개인회생은 분명 도움이 되는 제도지만 그만큼 감수해야 할 불편함과 제약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대로 모르고 신청하셨다가 중간에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점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단점과 불이익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다음에 결정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앞으로도 유용한 법률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용카드 대출 할부 같은 신용거래가 매우 어려워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게 개인회생에서 가장 체감이 큰 단점입니다. 개인회생을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는 일단 회생만 들어가면 숨통이 트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신용카드 사용, 신규 대출, 할부거래 같은 부분이 매우 제한됩니다. 이미 카드 돌려막기로 버티고 계셨던 분들은 이 부분에서 체감이 굉장히 크실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는 카드로 생활비를 쓰고 다음 달 월급 들어오면 막고, 또 부족하면 현금 서비스나 리볼빙으로 넘기고, 이런 식으로 겨우 버텨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에 들어가면 그 방식 자체가 끊깁니다. 한마디로 이제부터는 신용이 아니라 현금으로 버텨야 한다는 현실을 바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회생 시작하고 나서 오히려 처음 몇 달이 더 힘들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카드가 없으니까 당장 편의성도 떨어지고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수단도 거의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평생 금융 거래를 못한다,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회생 진행 중에는 예전처럼 카드 쓰고 할부 쓰고 급하면 대출 받고 이런 생활은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변제 기간 동안 쓸 수 있는 돈이 확 줄어듭니다. 상담할 때 이 얘기 들으면 놀라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빚을 한 번에 싹 정리해주는 제도로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더 정확하게는 몇 년 동안 버티면서 정리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빼고 남는 소득으로 변제를 해나가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버는 돈에서 최소 생활비만 남기고 나머지는 빚 갚는 데 넣는 겁니다. 그래서 회생이 시작되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주식만 막히면 좀 살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빠듯하네요. 외식 한번, 병원비 하나 나와도 부담이 돼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특히 부양가족이 있거나 아이 교육비, 병원비 같은 고정 지출이 있는 분들은 이 체감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저는 회생 가능하니까 하세요, 이렇게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버틸 수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서류상 개인회생이 가능한 것과 실제로 3년 이상을 그 생활로 유지할 수 있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가족이나 회사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가족한테 알려지면 어떡하죠? 상담할 때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원칙상 개인회생은 비공개 절차입니다. 본인이 말하지 않는 이상 가족이나 직장 동료가 알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엔 얘기가 달라집니다. 집으로 우편물이 오거나 방문 주심이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지 않아도 등본 주소지에 따라 본가로 우편물이나 추심이 갈 수 있기에 개인회생 사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모든 송달이 대리인 주소로 가기 때문에 차단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추심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꼭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배우자 서류가 심사에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혼자 경우 재산 은닉이 의심된다면 배우자 소득이 심사에 포함될 수 있고, 이 경우 배우자의 인증이 필요해서 사실을 알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로 방문 추심이 오거나
혹은 급여 압류 통보가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회생 절차를 밟을 때 제출해야 하는 소득 서류 발급만으로는 회생 사실을 알아채기 어렵지만 급여 압류 통보가 오게 되면 회사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연체가 시작되기 전 미리 회생 절차를 신청하셔서 꼭 금지 명령을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중간에 실패하면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개인회생은 인가를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변제 기간 동안 매달 납부해야 하고 일정 횟수 이상 빠지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 폐지되면 어떻게 되냐? 채권자들이 다시 추심에 들어올 수 있고 처음 상황으로 되돌아갑니다. 중간에 실직하거나 소득이 갑자기 줄거나 건강 문제가 생기면 변제금 납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법원에 변경 신청을 하거나 변호사와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관리가 필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수입이 불안정하신 분들, 프리랜서나 일용직이신 분들은 이 부분을 특히 신중하게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개인회생이 끝나도 신용이 바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도 많이 오해하십니다. 면책을 받으면 다음 날부터 예전처럼 금융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생이 끝났다는 건 빚 문제가 정리된 거지 금융 이력까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면책 후에도 신용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2년에서 3년은 더 있어야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생만 하면 바로 정상화된다는 기대는 조금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실망 없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분명히 필요한 분들에게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다만 장점만 듣고 시작하면 중간에 현실이 달라 보일 때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점을 잘 알고 시작하는 분들이 결국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상황이 개인회생이 맞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